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또 돌아왔습니다. 뭐, 아주 오랜만은 아닌데, 한 달 좀 쉬었거든요. 명절이 있어서. 이렇게 쉬고 봄이 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특별히 여러분이 좀 어떤 걸 관심 가지고 알고 싶어 하실까 고민하다가, 음, 어 좀 관심 있게 생각은 하지만 우리들이 좀 신경을 쓰지 않으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 왜 우리는 낮에 졸릴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자, 여기 PPT 보시면은 이 아리따운 여성분이 노트북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졸고 계시죠, 이렇게. 이렇게. 음. 사실 저도 환자분들 열심히 진료하다가 갑자기 좀 붕 뜨는 시간이면 특히 한 오후 2시 쯤 밥을 좀 많이 먹고 이러면은 혈당 스파이크를 맞아서 그런지 그때 되면은 이렇게 졸고 있을 때도 있어요. 어. 음. 그래서 사실 낮에 졸린 거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낮에 졸린 이 증상들이 과연 정상적인 수준인 건지 아니면 이게 병적인 문제여서 어쩌면 우리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않고 검사를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문제인 건지를 낱낱이 파헤쳐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맞아요. 우리 사유미 님도 들어오셨고 또 158 스트롱 님께서 또 궁금하셨던 주제라고 또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두에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낮에 졸린 게 일하다가 조는 것도 뭐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운전하실 때 깜빡 졸면 등골을 서늘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졸음 운전이죠. 그죠? 그래서 최근 이 뉴스 기사가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목에서 "충곤증 탓이다. 고속도로에서 사망 사고가 3월에 집중된다."라는 이 기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월별의 인명 손실 발생 현황이랑 고속도로에서 차종을 비교를 했을 때 화물차보다는 승용차에서 3 월에 이렇게 사망 사고가 제일 높은 거를 보실 수 있겠죠. 음. 그럼 왜 이게 월별로 차이가 날까를 봤을 때 낮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계절에 따라서 졸리는 게 차이가 좀 날 때도 있어요. 차이가 날 때가 있는데 특히 봄이라서 그런지 "너무 졸려. 나 충곤증이야."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졸린 문제가 이 봄 시즌에 여러분들이 그냥 '별 문제 아니야.'라고 이렇게 넘길 수가 있겠는데 이게 별 문제가 아니고 운전할 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깜빡 졸면 고속도로에서 사실 80, 100 킬로를 막 이 밟아야 되는데 깜빡 졸면은 그때 이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잠깐 주간에 졸린 게 아주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을 하고 언제 병원에 찾아와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는 낮에 졸릴까요, 여러분? 음.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진짜 좀 충분히 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졸리지? 아 요새 너무 졸려. 봄인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 나는 진짜 부장님 말씀이 너무 많으셔서 그런지 회의만 하면 잠이 와요." 해서 진짜 특정 회의만 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뭔가 이렇게 좀 많이 먹고 나서 점심을 또 거하게 먹거나 오늘따라 좀 많이 탄수화물을 먹었다 이러면은 인제 혈당 스파이크를 탁 맞고 점심 먹고 나면은 항상 졸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사실 요렇게 가끔 말하는 거는 정상일 수 있어요. 낮에 졸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주간 졸림이 피곤한 거랑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졸려요랑 피곤해요를
거의 동일어로 생각하고 비슷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뒤에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이 주간 졸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이것이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때에는 단순 피로가 아니라 다른 병의 한 증상으로 나오는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간 졸림은 무엇인가? 이제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졸림, 주간 졸림, 특히 주간에 졸린 거는 excessive daytime sleepiness라고 해서 말 그대로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의도치 않게 졸림이 발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 시간 동안에는 깨어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들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조는 거죠. 조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졸기만 한 게 아니라 집중력도 떨어지고 의식도 떨어지고 반응 속도도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문 용어로는 또 미세 수면이 잠깐 끼어든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좀 피곤해서 조는 거 정도면 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졸리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잠깐 졸음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아주 살짝 잔다 해서 마이크로 슬립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병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전 중에 졸린 거예요. 운전 중엔 절대 졸면 안 되죠. 요새 아무리 자율주행을 도와주는 테슬라 땡땡이 뭐가 나왔다 이렇게 해도 운전 중에 졸리면은 절대 큰 문제가 나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남을 죽일 수 있는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함께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운전이 졸음 운전입니다. 근데 운전 중에 여러분이 가끔 너무 졸린다 그러면은 졸음 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꼭 쉬고 가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잠깐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판단할 겨를도 없이 꼼빡 이렇게 졸거나 멍해지면은 이거는 이제 아주 큰 병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병 때문에 나오는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을 받고 진료를 받으면 치료하실 수 있는 문제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운전 중 졸린 거는 위험한 졸림이다. 그다음 두 번째 회의 중에 멍한 거. 예를 들어서 가끔 회의 중에 살짝 지루해서 졸리거나 멍한 거는 누구나 그렇거든요. 사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회의 때마다 너무 졸리고 멍해서 자꾸 내용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상사가 "땡땡 씨 아까 말했던 거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아 맞다. 뭐라고 하셨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업무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회의 중에 멍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졸리는 거 요런 것들도 병적인 주간 졸림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공부 중 우리 학생들 공부하다가 반복적으로 졸리는 거를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실 "수업 시간에 조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이 전제가 다 앞에 밤에 충분히 수면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전 중에 졸리고 회의 중에 멍하고 공부 중에 반복적으로 졸아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제 뒷북치고 나중에 인제 올빼미처럼 공부하면은 사실상 효율도 엄청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주간 졸림이 나의 안전을 위험하게 하거나 일상생활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 이건 병적인 문제구나.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귀 쫑긋하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인제 강의를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질문 쪼끔 받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1213 님께서 "졸릴 때는 잠깐이라도 잠을 자는 게 좋을지요?"라고 얘기하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낮잠은 진짜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낮잠이 좀 보약이라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 낮에 잠깐 자는 게 너무 꿀맛이어서 이걸 습관화들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의 이제 이야기는 전제가 되게 중요해요. 밤에 충분히 자는 게 먼저여야 됩니다. 밤에 제대로 안 자고 예를 들어서 늦게까지 스마트폰 하고 막 이렇게 억지로 잠을 안 자 놓고 낮에 졸릴 때 잠깐이라도 자는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X예요. 하지만 밤에 충분한 수면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낮에 너무 졸릴 때 "잠깐 자는 건 괜찮습니까?" 했을 때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 잠깐은 시간으로 말씀드리면은 20분 이내가 제일 좋아요. 음. 그래서 어 막 낮잠 자면 1-2 시간 막 세워라 내워라 자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자면은 수면 리듬이랑 사이클이 다 깨지기 때문에 절대 안 좋고 너무 피곤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어제 야근을 막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너무 졸려요. 그러면 그리고 일에 집중도 안 돼. 그랬을 때 점심 먹고 잠깐 20분 눈 붙이는 거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 끝나고 보상 심리가 막 발동해 가지고 재밌는 드라마 보고 넷플릭스 보느라고 새벽 2-3 시까지 올빼미처럼 깨어 있다가 이렇게 멍한 좀비 상태로 출근해서 너무 졸리니까 '아 오늘 좀 자야지.'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자면은 점심도 안 먹고 자면 그거는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잠이 뒤로 밀리고요. 그날 밤에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수면 사이클이 각성 시스템이랑 수면 시스템이 두 가지가 스위치처럼 온 오프가 되거든요. 그 시스템이 깨져 버려요. 음. 그래서 졸릴 때 잠깐이라도 자는 거는 피곤한 수면 부족이어서 어쩔 수 없는 상태의 수면 부족이어서 자는 건 오케이. 하지만 일부러 안 자서 졸려서 자는 거는 X입니다. 음.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지비 님께서 "잠을 적게 자면 히터 소리 같은 걸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요. 평소에 이어폰 엄청 자주 썼었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이어폰 사용을 얼마나 금지해야 다시 좋아질까요? 그리고 수면과 이 문제가 밀접할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수면과 밀접합니다. 밀접하죠. 음. 잠을 적게 자면 사람이 모든 감각에도 예민해지만 기분도 되게 짜증이 나고 예민해집니다. 잠을 제대로 안 자면 우리의 뇌에서는 낮에 깊게 잘 때 나오는 수면파가 낮에 나와요. 그것도 전두엽 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뇌는 우리의 뇌에서 모든 집중 그다음에 의식의 조절, 기분 조절 뭔가를 이렇게 명령하고 조절하는 이 헤드 센터가 전두엽이에요, 앞에 뇌. 이 앞뇌에서 수면파가 이제 낮에 나온단 말이에요, 졸리면서 느리게. 음. 나중에 정량내과 찍어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조절은 안 돼서 멍하지 다른 이 편안한 뇌파가 나와야 되는 이 알파파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스트레스파들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히터 소리라든지 다른 감각이라든지 시끄러운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비 님이 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로는 잠을 충분히 7 시간 이상 제 시간에 자야 돼요. 7 시간도 예를 들어서 새벽 3 시부터 7 시간 10시 이거는 좋은 수면이 아니에요. 그 리듬이 정해져 있거든요. 11 시에서 7시 아니면 12 시에서 8시 딱 요 사이클이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고 사이클 잘 지켜 가지고 잠을 잘 주무시면서 나의 예민도가 떨어지는지를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이어폰 사용은 사실상 쪼끔 이 소음에 예민해지고 소리에 예민하면 당연히 쪼끔 주의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어폰 사용도 좀 금지하고 핸드폰도 디톡스하고 잠도 잘 자면서 뇌와 나의 감각들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제가 인제 다음 질문들은 강의 후에 또 간간히 또 받아보도록 하고 이제 그렇다면 주간 졸림이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도록 좀 강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졸림을 만드는 시스템은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항상성 수면압이라 그래서 슬립 프레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졸림은요, 사실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깨어있는 시간이 별로 안 돼요. 늦게 일어났어. 오늘 12시, 1시에 막 늦게까지 잤어. 자고 일어나 가지고 깨어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밥 먹고 뭐 느긋하게 뭐 이렇게 하다가 좀 일하다가 넷플릭스 보고 이렇게 해서 '아유 오늘 11 시엔 그래도 일찍 자야지 내일 출근이니까.' 해서 한다고 누워 있다고 잠이 오나요? 안 와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찍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깨어있는 시간을 길게 이 수면압 프레셔를 증가시켜서 밤의 수면을 질 좋게 하고 낮에는 안 졸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그거예요. 막 엄청 배고파야지 우리가 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배도 안 고픈데 뭐 먹으려고 하면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잠도 자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자고 싶게 많이 깨어 있어야 돼요. 몇 시간 동안? 16시간 동안은 깨어 있고 그리고 그 깨어 있는 동안 머리도 열심히 쓰고 몸도 열심히 써야 돼요. 그래서 활동량이나 에너지를 일정 시간에 잘 써 줘야 밤에 질 좋은 수면을 자고 그렇게 하면서 회복을 해야 낮에 안 졸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생체 시계가 되게 중요해요. 제 강의 좀 들어보셨던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서카디안 리듬이라 그래서 우리의 뇌에는 생체 시계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모든 분들이. 그런데 이 생체 시계가 24시간 리듬을 조절을 하거든요. 우리 뇌에는 SCN이라 그래서 수프라키아즈미 뉴클레어스라 그래서 요 생체 시계가 조절을 하는데 이 리듬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뇌 생체 시계가 저장이 되어 있어서 24시간 몇 분 몇 초를 항상 이 일주일 리듬을 만들면서 조절을 하거든요. 그렇게 조절을 하면서 우리의 기분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수면이라든지 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이 시계가 뇌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지하시고 우리가 이 개념을 알고 나면은 '아 내가 낮에 졸린 거는 이것부터 좀 조절을 해 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캐치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생체 시계 쪼끔 설명을 드릴게요. 뇌 시교차 상액이라는 이 부위는 사실 햇빛으로 하루 리듬을 조절을 하는데요.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눈에 투과가 돼요. 그럼 눈에서 이제 뇌에다가 신호를 뿅뿅뿅 보냅니다. 그럼 이 생체 시계에서 '아 지금은 깨어있는 시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24시간 또 일주일 리듬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에너지도 잘 발휘해서 쓸 수 있게 하고 기분도 더 나아지게 하고 그다음에 수면도 나중에 밤의 수면을 이 낮에 아침에 햇빛이 있을 때 산책을 하면 이게 눈에 자극이 돼서 이게 SCN으로 자극이 되면 나중에 12시간 뒤에 멜라토닌 분비의 촉진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밤 수면의 질도 좋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에도 관련이 있는 게 빛의 일주기 리듬 24시간 이 리듬이 중요한데 이 리듬이 사람들마다 다르다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3 시에 자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내 리듬은 3 시부터 10 시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주무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몸과 나의 뇌에 빚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생체 시계 리듬은 사실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밤 10 시부터 멜라토닌은 나오기 때문에 1-2 시에 멜라토닌 피크를 이루고 7-8 시에 떨어집니다.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나오고 낮에는 햇빛을 받으면서 이제 멜라토닌은 떨어지고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각성과 관련된 오렉신이라는 이 물질이 우리를 깨어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 리듬은 모든 사람이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가 그냥 생활 방식이 다 다르고 마음대로 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일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낮에 졸린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뇌 속에는 수면 스위치라는 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가 전환되면서
수면이 우리 사람들은 막 피곤하면 자는 게 수면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뇌 회로에는 스위치가 아주 정교하게 설계가 돼 있어 가지고 어떤 구조에서는 VLPO라고 하는 구조에서는 그게 딱 켜지면 수면이 유도되고, 그다음에 어센딩 어라우절 시스템이라서 해서 각성 시스템이 우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되뇌 피질에서부터 인제 시상 하부를 거쳐서 뇌강까지 이렇게 각성 시스템이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딱 켜지면은 우리가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력도 좋아지고 의식도 맑아지고 처리 속도도 높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면을 유도하는 스위치가 있고 각성을 유지해 주는 스위치가 따로 우리 뇌에 있는 건데, 이거를 조절하는 센터는 하이포탈라무스라 그래서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수면과 각성을 조절을 하는데, 이것에 영향을 주는 게 햇빛이에요. 햇빛이라서 여러분들이 일정 시간에 햇빛을 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생활하는 게 우리의 이 정상적인 뇌의 24시간 리듬과 깨어 있을 땐 깨어 있을 수 있고 밤에 잘 때는 잘 자게 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또 그 메시지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멜라토닌을 많이 들어봤는데, 멜라토닌은 그냥 잘 때 나오는 호르몬이다 정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렉신은 조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오렉신은 하이포크레틴이라고 얘기하는 성분인데 뇌에서 각성을 유지하는 물질입니다. 이건 시상 하부에서 분비가 되게 되는데요. 얘의 역할은 우리의 뇌가 깨어 있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 깨어 있어야 인제 집중을 하겠죠. 집중도 유지하고 렘 수면이라 그래서 꿈 수면을 또 억제해 줍니다. 근데 이 오렉신이 결핍이 되거나 부족하면 기면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병원에 와요. 와 가지고 "아휴 선생님 우리 애가 낮에 계속 졸고 무슨 기면증도 아닌 게 시도 때도 없이 학교에서 자고 힘들어하는데 이거 기면증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낮에 정말 많이 졸려하시네요. 기면증입니다." 해서 진단하고 약 주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기면증은 실제로 희귀 질환이고 2,000명분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한 희귀 질환이기도 하면서 이런 각성을 유지하는 물질 자체가 진짜로 부족한 거예요. 음. 그래서 나타나는 질환인데, 이 기면증의 정의는 사실 이 전제가 중요합니다. 계속 제가 전제를 얘기하는데, 충분한 수면, 밤중에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낮에 너무 졸려서 일상생활의 저하, 뭐 예를 들어서 공부에 집중을 못 한다든지 갑자기 인제 멍해지거나 너무 졸아서 업무를 못 본다든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기면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병적인 주간 졸림인 거예요. 정상적인 졸림이 아니라.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될 문제인 거고, 여기에서 오렉신이라는 물질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주간 졸림의 주요 원인 그럼 뭘까라고 했을 때, 사실 저희가 기억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순서대로 봤을 땐 사실상 제일 많은 건 수면 부족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 현대인들 제일 문제가 뭐예요? 수면 부족이죠. 왜 수면 부족이죠? 우리나라 너무 열심히 일합니다. 경쟁 사회예요. 그렇게 해서 퇴근하고 오면은 억울해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늦게까지 스마트폰 하지. 그러니까는 잠이 뒤로 밀리니까 출근 시간 정해져 있으니 하루에 3-4 시간 자고 좀비처럼 출근하는 거예요. 출근하면서 졸고. 그러니까 당연히 낮에 졸리는 거죠. 그래서 수면 부족이 계속 쌓이면, 만성 수면 부족이 비지돼서 부채가 쌓이면 이제 낮에 졸리고 일에 집중력이나 그런 데 문제가 하나하나씩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수면 부족.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나는 제 시간에 선생님 저 10시 11 시에는 자고 7 시엔 일어나는데 아우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다음날 운전하다가 남편이 사고 날 뻔했어요. 우리 남편 자면서도 코도 너무 골고 너무 걱정돼요 하시는 분들 오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면 무호흡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면서 호흡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사실 깊은 수면을 제대로 못 자고 깊은 수면을 못 자니까 7시간은 누워 있지만 다음날 깊은 수면 때 나와야 되는 그런 델타파, 느림파들이 나오면서 계속 졸린 거예요. 어. 실제로 자면서 회복을 못 한 거죠.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그거를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면증. 음. 실제로 오렉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깨어있는 물질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스템에 도움이 되는 기면증 약을 처방받아서 먹어야지 예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고런 분들. 그다음에 약물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비염이 너무 심해 가지고 항히스타민제를 받으면 그것만 먹으면 그렇게 졸리다고. 항히스타민제 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정 약물, 항히스타민제 아니면은 되게 우울하고 불안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을 처방받았는데 이것만 먹으면 낮에 졸려서 못 먹겠다. 이런 약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특정 약물주 중에 뭐 고지혈 약이라든지 다른 약들 그 특정 약 중에서도 부작용이 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 때문인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다섯 번째로는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때문에 수면 사이클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20대 여러분들 우울하면은 새벽 감성 때문에 그때 센치해지고 자기 싫어 가지고 버티다가 늦게 자고 이러면서 리듬 다 깨지고 그러니까 더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잠 더 못 자고. 이게 하나의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아니면 밤에 자야 되는데 불안한 거야. 자꾸 생각이 막 돌고 곱씹어지니까 불안해 가지고 못 자서 잘 시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막 겨우 막 잠들었어. 그러고 일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질 좋은 수면을 못 했으니까 낮에 졸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수면 리듬 장애라 그래서 서카디안 리듬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거 딜레이드 슬립 페이지 디스오더. 사람들이 안 자요. 지연된 수면 위상.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질 좋은 수면 아무리 7시간 8시간 자도 질 좋은 수면 아니어서 자도 피곤하고 집중력 떨어지고 머리 아프고 안 좋습니다. 낮에 졸리고. 아니면은 사실 야간 근무라든지 교대 근무로 인해서 이 리듬이 아주 불규칙한 사람들. 그리고 또 되게 인제 프리랜서예요. 그리고 뭐 어떤 작가님이나 이러신 분들은 이제 마감 기한에 따라서 막 일했다가 또 일 없는 때에는 마음대로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마음대로 이렇게 주무시는 아주 irregular한 불규칙한 수면 사이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낮에 졸리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결국 그런 사람들이 이제 뇌에 있는 생체 시계가 박살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들이 치르게 되는 건데 이거를 알아야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은 피곤할 때 자는 게 자는 게 아니에요. 제 시간에 자줘서 미리 우리가 회복해서 챙겨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단순 피로와 위험 신호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 했을 때 정상적인 졸림은 내가 최근에 일 때문에 피곤해서 일 때문에 일이 너무 많아서 잠 자체를 적게 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수면이 부족하니까 낮에 졸릴 수 있어서 다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자주면은 해결될 문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졸림이고. 어떤 경우에 이제 밤샘을 하거나 뭐 프로젝트 때문에 그럴 수 있으면 또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식후에 너무 졸리고 이런 사람들은 좀 먹는 것도 건강하게 라이트하게 좀 드시면서 조절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은 누구나 겪는 정상적 졸림이라면 어떤 경우에 병원을 찾아야 되느냐. 충분히 자도 졸리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 별표 제일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될 거는 7시간 이상이에요. 7시간. 매일 3-4시간, 4-5시간밖에 안 자면서 낮에 졸리다고 찾아오는 거는 그거는 기면증도 아니고 다른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7시간 이상, 그것도 제 시간에. 새벽에 자면 안 되고. 12시에서 2시 반을 꼭 포함해서 깊은 수면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 시간대. 제일 좋은 시간대는 11시에서 7시, 늦어도 12시에서 8시. 요 사이를 꼭 포함해서 잤는데도 불구하고 낮에 너무 과도하게 졸린 거죠. 그러면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업무에 지장을 주고 집중력도 힘들고. 고런 게 위험 신호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다른 병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꼭 오셔야 되고, 그리고 갑자기 잠드시는 분들 있어요. 기명증처럼. 기억이 끊겼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잤는지도 몰라. 그러면은 오셔야 되고. 음.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운전 중에 졸린 사람은 무조건 와야 돼요. 이거는 졸려서 자기가 차를 대고 자는 것까진 괜찮은데 운전 중에 졸려서 섬뜩했다 이러면은 한 번이라도 있으면은 꼭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세 수면이라는 건 어떤 거냐? 몇 초 동안 자기도 모르게 뇌가 잠 팍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근데 특징은 눈은 뜨고 있어요. 이렇게 자는 게 아니에요. 눈은 뜨고 있는데 뇌는 수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멍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교통사고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눈은 뜨고 있는데 얘가 좀 멍하다. 이러면은 이게 자주 멍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은 병원 진료를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수면 전문가한테.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강의를 진행을 하고 질문이 좀 많이 쌓여 가지고 대답을 해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루 님께서 딱히 잠은 안 오는데 온몸이 무겁고 지치는 거는 수면 부족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지병은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잘하신 게 온몸이 무겁고 지치는 거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라서 충분한 시간대에 충분한 잠을 잘 수 있게 본인이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와도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끄고 12시만 되면 제가 늘 저희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신데렐라처럼 잠에 투자하고 주무셔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시간을 제 시간에 잤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너무 온몸도 무겁고 지치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자면서 숨을 못 쉬는 수면호흡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자면서 다리를 떠는 다른 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기분에 문제가 생겨서 수면의 질 자체가 떨어진 거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진료를 찾아오셔서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민구 님께서 양전자 단층 촬영으로 정신질환을 알 수 있을까요? 심리적 요인까지 파악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층 촬영은 그 구조적인 걸 보는 거지 이게 정신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거는 의사와의 면담, 그다음에 요새 많이 하는 병원에 가면 체크하는 척도들 있어요, 점수들. 점수라든지 심리 검사. 제일 중요한 건 전문의와의 대면 진료를 통해서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이런 양전자 단층 촬영으로는 심리적 요인까지 파악되진 않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하얀 바다님께서 낮에 졸린 건 없는데 잠을 잘 못 자면 우울한 기분이 듭니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잠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도 내가 제 시간대에 잘 잠을 잘 수 있게 투자를 해 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잠이랑 우울한 기분이 너무 이렇게 연결돼서 좀 마음이 힘드시면은
정신건강의학과랑 이렇게 수면을 같이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진 않지만 있으시거든요, 저처럼. 그런 분들을 좀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하셨지만, 우리 하얀바다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이나 다른 문제들을 점검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얀바다님께서 하나 더 주셨네요. 우울증 약을 교체할 때 단약 기간을 주는 게 좋은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체할 때는 단약 기간보다도 원래 썼던 약을 좀 줄이면서 새로운 약을 서서히 이렇게 추가하고 또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끊고 요런 그 크로스 타이트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보통 통상적인 일인데 단약 기간을 두면은 우울증 약이 갑자기 끊기면서 이 세로토닌의 균형이 깨지면서 세로토닌 신드롬이 되게 드물지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식은땀 흘리거나 머리 아프거나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단약 기간을 꼭 저는 두진 않는 편이고요.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치료는 하진 않을 텐데 이분의 어떤 우울 상황이랑 여러 가지 상태가 더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강민구님께서 리듬이 다 깨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 오늘의 또 핵심 그 질문인데 리듬이 다 깨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느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리듬이 다 깨진 상태에서는 혼자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마음은 먹지만 그런 거예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해놓고 못하는 것처럼. 이거를 막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막 마음대로 먹고 운동도 못하고 너무 힘든데 무작정 막 극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듬이 완전히 왕창 다 박살난 상태라면은 차라리 병원에 와서 수면 일지도 같이 쓰고 내가 진짜 몇 시에 누웠고 핸드폰은 안 썼고 몇 시에 일어났고 몇 번 정도 깼고 이런 것들 이제 수면 일지를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쓰고 나의 안 좋은 생활 습관, 수면에 영향을 주는 술, 담배, 카페인 그리고 좋은 영향을 주는 운동은 어떻게 했고 그러는 건지들을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리듬이 아주 깨져 있으면 멜라토닌 서방전 같은 것들을 딱 복용하는 시간을 좀 타임 그 테이블 해서 적어드려요. 그럼 그 시간에 먹고 핸드폰 다 끄고 자고 일어나는 시간 알람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리듬을 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혼자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리듬 다 깨지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부터는 우리 그 강의 끝나고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 졸림에서 가장 흔한 질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가장 흔한 질환은 아까 첫 번째로 이제 수면 부족이고요. 그건 이제 본인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시고, 그리고 가장 흔한 질환은 OSA,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이 수면 무호흡증은 코골이. 예. 그래서 왜, 부인들이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이렇게 남자들 병원 잘 안 가려고 그러시는데, 이제 남편분들 막 부인 손에 이끌려서 이제 끌려와요. 끌려오면은 이렇게 있으면서 앉아가지고, 제 부인이 저 너무 코 골고 이런다고, 끌고 왔어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대요. 해서 끌고 오셨는데, 이분 체크를 해보니까 낮에도 너무 졸려하고, 막 한두 달 전에는 교통사고도 날 뻔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자면서 숨을 못 쉬는 수면 무호흡증이 너무 심하셨던 거죠. 1시간당 막 한 50번, 60번씩 숨을 못 쉬니까 산소 포화도가 뚝뚝뚝 떨어지니까 우리의 뇌는 야, 너 깊게 자면 죽어 이래서 계속 이렇게 계속 깨우는 거예요. 각성이 계속 하니까 깊게 못 자니까 이제 아침에 졸린 거죠. 밤에 깊은 수면이 안 나오니까 낮에 졸리고 그리고 깊게 제대로 뇌가 회복을 못하고 숨을 못 쉬는 비상 상태였던 거예요. 수면은 회복이거든요. 유일한 회복의 시간인데 그 회복을 못하고 수면하는 시간에도 숨을 못 쉬니까 우리의 뇌는 경계 상태에서 전쟁을 치른 거예요. 숨을 쉬게 해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각성 시스템이 붕괴돼서 낮에 졸리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젊은 분인데도
좀 뚱뚱하고 코 많이 곤다. 이러면은 이거는 거의 대부분 수면 호흡 장애가 밤에 자면서도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깊은 수면, 질 좋은 수면을 못 주무셔서 다음날 이렇게 졸리고 문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요새는 수면 검사 실비도 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 부담금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잘하는 곳에 찾아오셔 가지고 꼭 도움을 받으시면은 이거는 100%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뭐가 위험하냐 했을 때 교통사고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하고, 그리고 혈압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으로 문제가 될 확률이 적어도 2.5배에서 4배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자면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의 뇌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리고 심장에서는 이 산소를 공급해 주려고 무리하게 뛰니까 심장과 뇌에 엄청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부정맥, 혈압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사망률 1위가 뭐죠? 심내혈관 질환이죠. 그죠? 그걸로 이제 돌아가실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질 좋은 잠을 자는 게 중요한데 그때 자면서 숨을 잘 쉬어야 된다. 그거는 이제 검사를 해서 알 수가 있다. 특히 낮에 내가 7시간 이상 잠을 잘 잤는데도 낮에 너무 졸린다. 그런 우리 남편분들, 아버지들, 특히 또 이제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살찌신 분들은 이 점막에도 살이 찌거든요. 그래서 더 코골이도 심하고 술 먹고 오면 또 점막이 부어 갖고 칵칵 그러니까 자다가도 칵칵칵 이래 가지고 막 옆에서 "여보 죽어." 이러면서 "일어나, 일어나." 이래서 팍 깨워 갖고 오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무조건 병원 오셔야 돼요. 맞아요. 하얀 바다니 양압기 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숨을 잘 쉬면서 깊은 수면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러면 머리도 맑고 낮에 안 졸리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면증. 기면증이 갑작스러운 졸림이 인제 찾아오면서 이런 분들은 이제 꼭 오셔야 돼요. 탄력 발작이라 그래 가지고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 갑자기 너무 놀라거나 너무 화가 나거나 너무 웃기거나 이럴 때 막 무릎 같은 게 좀 풀리거나 힘이 탁 풀리면서 뭔가 발작적으로 이렇게 막 발작적으로 잠이 콱 드는 거 아니더라도 이게 힘이 풀리는 그 증상을 우리는 탄력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으면 기면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런 분들 꼭 오셔서 치료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수면 마비라 그래 가지고 잠을 깬 것 같은데도 가위 눌려서 왜 막 이렇게 못 깨는 것 같은 게 막 자주 반복되는 사람들이라든지, 잠이 들거나 깰 때 환각을 경험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기면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가 깨어 있게 만드는 오렉신이라는 물질이 결핍돼서 그러는 거라서 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주간 졸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유는 수면 구조가 붕괴돼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울하다고 그러면서 잠 안 자려고 하면서 늦게 자는 사람들 문제 있어서 수면이나 불안 장애로 와도 저는 잠부터 먼저 재웁니다.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울하면은 꿈수면, 렘수면이 증가해요. 그래서 왜 꿈에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선생님 일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우울제를 쓰면은 꿈수면도 좀 줄여주면서 기분도 나아지니까 수면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수면제 쓰고 막 이래도 막 잠 못 자고 제대로 못 자고 다음날 졸리다고 난리인데 우울증 치료하니까 좋아진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꽤 있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초진행을 해서 사실 우울이나 불안 이런 다른 문제 없는지 체크를 좀 해 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수면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우울증은 또 같이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러분 ADHD 있는 사람들이 낮졸림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가 ADHD의 그런 신경 회로와 전달 회로가 각성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하고, ADHD들은 또 조절력이 없어요. 이 환자분들이 조절력이 없어 가지고 자기가 끌리고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뭐에 몰두하고 집중되면은 잠 안 자고 막 그 시간까지 하다가 피곤하면 자고, 그래서 수면 사이클도 되게 불규칙하거나 원래도 깨고 자는 시스템에
불리한 경우가 많아서 도파민 조절 문제까지 껴있다 보니까 ADHD가 있으면서 주간 졸림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치료를 해야지 주간 졸림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간 졸림은 그럼 어떻게 체크합니까?라고 했을 때 운전 중에 졸린다. TV를 보다가 잠이 든다. 회의 중에 자주 잠든다. 오후에 집중이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 우리가 Everest Sleepiness Scale이라 그래서 주간 졸림 평가 척도라는 거를 많이 병원에서 쓰거든요. 이거 24점 만점인데요. 10점 미만이 정상이에요. 11점부터는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낮에 졸린 거고 17점, 16점, 17점이면 이 정도로 졸리면은 이거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해서 기면증을 의심해 가지고 이제 수면 검사나 다중 수면 잠복기, 낮잠 검사까지 해 가지고 진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에버스 슬리피니스 스케일 이런 것들은 요새 뭐 그 챗GPT한테 찾아달라 그러면 다 찾아주거든요. 주간 졸림 평가 쪽도 한번 해 보시고 체크 한번 해서 도움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검사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수면 질환이 문제여서 내가 낮에 졸린 것 같은 경우는 수면 다운 검사. 밤에 센서 붙여서 자면서 이제 수면의 질, 구조도 체크하고 자면서 숨을 못 쉬는데 수면 호흡 장애도 체크하고 다리 떠는 병은 있는지 요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수면 다운 검사를 하고 그리고 기면증까지 의심된다. 이 사람 낮에 졸린 게 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이거 병적인 졸림이다. 그러면은 낮에 5번을 재워요. 재워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평균 8분 이내에 잠이 빨리 드는지 그리고 꿈수면은 보통 사람들은 90분 만에 튀어나와야 되는데 15분 만에 이렇게 병적으로 튀어나온 증상이 2번 이상 있는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기면증을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액티그래피라 그래서 수면 리듬이나 자는 걸 마음대로 주무시거나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계를 채워가지고 실제로 자는 시간이랑 그 사이클을 체크해보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QEEG라 그래서 정량 뇌파를 찍어서 낮에 뇌파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에 이제 제대로 못 자거나 낮에 이렇게 졸린 파들이 얼만큼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선행 요인이 기분 장애나 ADHD인 경우에는 이런 검사들을 필요할 때에는 체크해서 하기도 합니다. 치료 방법은 원인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수면 무호흡은 양압기를 쓰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면증은 모다피닐이라는 약, 그런 계열들의 약과 규칙화된 낮잠을 통해서 주간 졸림을 해결하고, 그리고 수면 리듬이 막 붕괴된 사람들은 라이트 세라피, 빛을 통해서 리듬을 다시 돌리고 멜라토닌을 보충해 줌으로써 사이클을 교정하면 되고, 기분 장애면 우울증 치료를 하는 거고, ADHD면 낮에 깨워서 이제 깨어있고 집중하고 각성되게 할 수 있는 메티페니데이트를 처방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원인이 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아울러서 꼼꼼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한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맘님께서 신경과로 가야 되나요 했는데, 신경과에서도 이런 수면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쪽으로 가셔도 되고, 정신건강학과랑 저같이 이제 수면 센터를 같이 하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서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생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간 졸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되죠. 일정한 수면 시간. 11시에서 7시, 12시, 8시. 이런 7시간 이상의 질 좋은 수면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카페인 같은 것들을 조절해서 이제 낮에는 오후 2시 이후에는 안 드시는 게 좋겠고요. 낮잠은 피곤하면 자는데 20분 이내로 하고, 햇빛에 적절하게 노출이 돼서 우리 리듬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낮에 졸린 건 단순 피로가 아니다.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 삐뽀삐뽀. 특히 운전 중에 졸리거나 충분히 자도 졸리면 수면 질환을 검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간 졸림은 수면 앞, 얼마나 잠을 요구하느냐, 많이 깨어 있느냐, 활동을 많이 했느냐, 플러스 생체 시계, 24시간 생체 시계가 리듬 있게 잘 규칙적으로 똑딱똑딱 잘 가고 있느냐, 그다음에 뇌의 각성 시스템이 잘 유지돼서 깨어있을 수 있느냐의 결과거든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밤에 잠을 자면서 숨을 못 쉬는 수면무호흡이라든지 낮에 병적인 졸림이나 기면증이라든지 우울증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의심이 되면 점검을 해 보자라는 거고, 특히 오렉신이라는 깨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 기면증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밤에 7시간 이상 제 시간에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낮에 너무 졸리다. 그러면은 기면증 가능성도 체크를 해서 봐줄 수 있는 곳에 찾아가셔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그 강의였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또 질문을 좀 남겨 주셨는데 한 2가지만 받고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어 밑으로 좀 질문 내려 주시겠어요? 어어어. 좀 관계 있는 것을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어 자, 뽀시기 님께서 "30 대인데요. 일을 그만둔 후로 밤낮이 바뀌어서 정상적으로 시간을 맞춰 보려고 밤 11시에 누워도 폰도 안 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눈 감고 해 봐도 잠이 너무 안 오다가 자꾸 밤을 새다가 아침에 같으면 솔솔 잠이 오는데 이상하게 밖이 환해야 잠이 더 잘 옵니다. 7-8 시간을 자는데 생체 리듬을 제 시간에 맞춰야 하나요?" 그럼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낮에 자면은 이거 본인이 느끼는 게 잠을 잘 잔다 생각하는 거지 우리 뇌는 쉬지 못합니다. 멜라토닌이 그 시간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질 좋은 수면을 못 하고, 깊은 수면이 안 나오니까 신체 기능이나 면역력이 회복이 안 되고, 꿈수면도 질 좋게 안 나오니까 뇌 기능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제 시간에 꼭 맞춰야 됩니다. 제 시간에 꼭 맞추는 단 한 가지 방법만 꽂아라 하면은 12시에 자기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 제 시간에 일어나기예요. 음. 그래서 아침에 아무리 늦어도 8시나 9시 에는 무조건 일어나 가지고 생활을 해야 일어난 시간으로부터 16시간 뒤에 잠이 오는 법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 거의 12시 근처나 1시 에는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수면을 박탈하거나 잠을 며칠 못 자더라도 그때는 놔두고, 그때는 좀 버티고 힘들더라도 버텼다가 이거 시계를 리듬을 돌리려면은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 첫 번째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8시 에는 일어나서 생활하기, 늦어도 9시 요.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요, 다 받아드리고 싶은데 이제 사실 관계없는 것들도 많이 있어서 다음 강의를 위해서 여기까지 그만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더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서 강의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제 시간에 잘 자고 아침에 우리 리듬 잘 규칙적으로 지켜서 일어나는 습관 들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